경제성공학 After Tax Analysis 세후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마지막 챕터인데요. 지금 동영상을 한 거의 30분 정도 찍었는데 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동영상을 마이크 테스트 안 해보고 찍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좌절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오프닝 토크는 계속 해서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쭉 떠들어 놓은 2000년대 대학 생활의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네, 짧은 클립들 보시고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렇게까지 술을 많이 먹은 데는 약간 술을 뭐 요즘도 뭐 그런 만화 있잖아요. 뭐가 자꾸 한국 사람들은 뭘 자꾸 먹으면 싹 내려줘 뭐 이러면서 자꾸 아메리카노를 먹거나 뭘 먹어서 이제 싹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술이 싹 내려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밥을 먹고 밥, 술, 그다음 뭐 간혹 노래방 이게 끝이에요. 뭐 회식에 뭐 다른 거 없어. 뭐 단체로 PC방을 가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학과 모임, 동아리 모임을 하면은 뭐 열댓 명이 기본이었어. 20명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술 말고는. 노래방 가도 진짜 한 2차, 3차 돼서 새벽 2, 3시 돼야지 뭐 일찍 가야 새벽 1시쯤 노래방을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좀 떨어져 나가도 뭐 7, 8명은 남아 있었어요. 이게 소수의 모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스타일이. 그래서 술을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하지? 술밖에 없는 거야. 그냥 술이야, 술. 이게 좀 되게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솔직히. 이게 너무 단조롭다, 이거. 라고 느껴질 정도였고, 또 그때 이제 음주 문화의 특징이 술을 먹으면 다른 거를 하기가 좀 힘들어. 일단 술이 들어가면 다른 놀이를 하기가 정신을 차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때 이제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음주 스타 하면 이게 APM이 현격하게 떨어져. 이게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컨트롤이.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소주가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소주가 진로가 30도였어요. 30도. 그러다가 90년대에 이제 진로 골드라 그래서 그 25도짜리 초록색 소주병들이 나타났고요. 그때도 뭐 흰색도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98년에 이제 98년 제가 대학 들어가고 그해 말에 참이슬이라는 게 나오면서 진로가 이제 참이슬을 세우면서 소주 도수를 23도로 낮춰요. 이게 상당히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 한동안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도 그 술을 살 때 25도짜리 주세요, 23도짜리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게 좀 갈렸었어요. 아, 술이 너무 약하다. 물이네. 뭐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랑 경쟁하는 롯데주류 쪽에서 뭐 산, 요즘은 산 소주 잘 없죠. 거기서 이제 22도짜리 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중반에 처음처럼 참이슬 후레쉬가 20도, 19.8도가 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야, 소주 진짜 약해졌네. 이건 먹을만하네. 이런 느낌이 됐고 그 후로 뭐 19도, 18도 점점 내려가더니 요즘은 아마 17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는 소주 17도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몬 소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소주는 너무 독하고 쓰고 먹기 힘드니 여학생들이나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은 레몬 소주를 마시자라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먹던 25도짜리 술은 진짜 이거 한 병 먹으면 진짜 안 취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 나 괜찮아. 아, 나 술 잘 마셔. 라고 그냥 허세만 부리는 거지 이미 다 알딸딸하게 취해 있는 상태야. 그 상태로 계속 마시는 그런 제 느낌에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이게 뭐 주량을 뭐 자랑하는 것도 진짜 덧없는 일이고 정말 세상 쓸데없는 일이고 전혀 좋은 일도 아니지만 주량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술을 마시고 제가 집에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술의 양이 소주 2병에서 소주 기준으로 2병에서 3병이었어요. 2병 마시면 거의 사망이고 3병 마시면 어떻게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술 먹고 그냥 뭐 2차 가고 3차 가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3차쯤 돼서 되게 소수만 남으면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술 문화라 대학생 문화라는 게 좀 물론 흥겹죠. 즐거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고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근데 그것에서 너무 이제 벗어나는 게 없이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 좀 단조로운 느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있고, 그런 단조로움을 증폭시키는 되게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소주 도수가 높았다. 일단 마시면 취해서 딴 걸 뭐 할 겨를이 없었다. 게임방을 가건 PC방을 가건 뭐 만화방을 가건 심지어 만화방을 가도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라는 뭐 저 자신의 추억이라면 기억이라면 기억일 수 있지만 하여튼 좀 그랬다는 겁니다. 도수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좀 있으면 한 15도 되겠는데요, 그죠? 네. 근데 뭐 소주가 꼭 도수가 높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제 느낌으로는 요 정도가 딱 좋지 않나? 더 내려가면은 좀 소주라고 부르기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미 이제 이 도수에 익숙해져 있겠지만 글쎄요. 뭐 그냥 나이 든 사람의 얘기니까. 네. 네, 술에 대해서 주절주절 떠드는 제 얘기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입니다. 세금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찍은 동영상을 날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두 번째 찍는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세금에서 중요한 기본 원리들을 몇 가지 첫 페이지에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하자면 한 학기 내내 해야 될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것이기도 하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어떤 부분은.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을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입니다. 그 국가를 이루는 여러 가지 약속 체계가 있는데 규범의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죠. 헌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이란 것을 제정해 두고 그것을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아주 기초가 되는 규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법률이야 아주 자세한 규칙들을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헌법은 보통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세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헌법이라는 점이. 또 하나 이것이 의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게. 세금은 의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꼭 아주 중요한 것도 알겠고요. 꼭 내야 된다라고 의무로 정해졌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뭐 의무라는 게 중요하다는 뜻과도 같을 수도 있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며 누구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오죠. 공동체에 지불하는 의무적 비용이다. Taxes are what we pay for civilized society. 네, 공동체에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가 구성하는 공동체. 보통은 국가지만 국가가 아닌 그것보다 작은 공동체에 있어서도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보통 세금의 형태로 정의를 하고 세금을 거두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종교단체들도 그렇고요. 조직폭력배들도 세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 공동체 어떤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국가라는 조직을 생각을 해봐도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경찰, 소방관, 뭐 그리고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게 해주죠. 유지가 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요.
그 돈을 세금으로 메꾸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야생에서 산다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명화된 세상에서 산다면, 문명화된 공동체에 산다면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pay for civilized society. 문명화된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명화된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이 재치 있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라는 미국 대법원 판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라는 것은 조금 딴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사와는 조금 다른, 거의 비슷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좀 섞어 놓은 느낌. 우리나라가 그게 나눠져 있다라고 봐도 괜찮겠고요. 예,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법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종신재직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판결이, 미국은 특히나 이제 판례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을 남기면 그게 약간 법률의 효력을 가집니다. 애매한 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주 상세한 법들이 다 정해져 있다면 미국은 그 법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상세한 것은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게 그 국가의 가치관이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로데 웨이드 그 낙태 권리 같은 경우에, 임신 중절에 대한 권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법률로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미국에서 그 대법관들이 다수결로 예전에 개인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유명한 판사인 이분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이분 공화당원이거든요. 물론 옛날 공화당, 그렇게 옛날은 아닌가? 아무튼 공화당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네, 라는 거죠. 뭐 일부 극단적인 공화당원 중에는 세금은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 세금을 그냥 마냥 거둘 것이냐? 세금을 거두는 것을 조세라 그러는데요. 조세에 있어서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뭐 그거 말고도 원칙이 엄청 많은데요. 네. 가장 오래된 세금에 관련된 원칙, 4대 원칙을 만든 애덤 스미스, 우리가 아는 그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Four Canons of Tax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이분이 정리를 잘 해두셨습니다. 센스 있게. 공평의 원칙, Canon of Equality. 이거는 버는 만큼 내라. 각자가 돈을 낼 수 있는 만큼, 돈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라. 똑같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비례해서 내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되게 합리적인 원칙이죠. 두 번째, 명확의 원칙, canon of certainty. certain하면 확실하다는 뜻도 되지만 명확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고 어떤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누가 어떻게 세금을 누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명확하게 딱 알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편의의 원칙, canon of convenience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뭐 서울까지 와서 내라고 한다는 둥, 이거를 꼭 지역 특산품으로 내라고 한다는 둥, 아니면 뭐 이거를 다른 지역 특산품과 바꿔서 내라고 한다는 둥,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경제적 원칙, canon of economy는 딱 필요한 만큼의 세금만 거두라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국가는 좋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딱 필요한 만큼의 세금만 거둬라. 이런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이 굉장히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아주 합리적이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괜찮은 조세일 것 같죠. 요즘이야 더 많은 원칙들이 있고 아주 복잡하게 조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이 세금에 대해서, 물론 세금은 더 훨씬 오래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긴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이런 원칙을 지키면
참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아담 스미스의 높은 안목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세 원칙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식을 어디선가 뽐내기에 아주 충분하죠. 그거 말고도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말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명언 뭐 혹은 어떤 발언을 보통 quote라 그래요. quote for taxes.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그 어떤 것도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cept 뭐를 제외하면 death and taxes. 사망,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 빼고는 확실한 게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저민 플랭클린이죠.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세금에 대해서 아주 멋진 말을 남겼는데 그만큼 세금이 절대적이라는 거고요. 요 명언은 보통 스포츠 쪽에서 많이 인용돼서 변형돼서 쓰여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메시가 해마다 30골 넣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면은 여기 to be certain 뒤에 그 death and taxes에 하나를 더 붙여요. death, taxes and 리오넬 메시 30골 하면은 죽음, 세금 그리고 리오넬 메시의 30골만큼 확실한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collecting more taxes than is absolutely necessary is legalized robbery. 캘빈 쿨리지. 캘빈 쿨리지는 미국 대통령이고요. 이분이 남긴 명언은 명언이라기보다는 뭐 좀 의견이죠. absolutely necessary 하면은 딱 필요한 만큼이야. 딱 필요한 만큼보다 than 더 많은 more taxes. 더 많은 세금을 collecting 걷는 것은 legalized 합법화된 robbery 강도짓이다. 야, 필요한 것보다 세금을 더 걷는 거는 세금을 무작정 더 많이 걷자고 하는 건 합법화된 강도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경제적 원칙과 이어지는 말이 되겠죠.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죠? 사실 그렇게 평판이 좋은 대통령은 아닌데 되게 세금에 대해서 멋진 말을 남겼네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Here is my principle. 이게 내 원칙입니다. Taxes shall be levied according to ability to pay. 세금은 부과되어야 합니다. levied가 부과하다, 부여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ability to pay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부과되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말이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프랭클린 D 루즈벨트면은 2차 대전을 이긴 뭐 위대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런 세금에 대한 명언인데 특히 세 번째 거는 공평의 원칙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이 있는데 뭐 요 정도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금의 종류나 뭐 이런 성질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과세권, authority에 대한 겁니다. 과세권이라는 거는 세금을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딱딱 정하고 그걸 다시 이제 실제로 걷어가는 거를 징수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누가 담당하고 누구에게 돈을 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납부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오른쪽에 멋들어지게 생긴 그림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올해 2022년 발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길라잡이다 보니까 위쪽에 지방세와 아래쪽에 국세인데요. 국세부터 한번 보시죠. 국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겁니다. 소득세가 가장 유명하고요. 국세 여기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역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이런 것들이 제일 유명하고요. 뭐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거고 상속세, 증여세는 뭐 상속받거나 증여 누구한테서 뭘 받으면 내야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물건 살 때마다 VAT라고 내고 있죠. 그리고 관세는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물건 사면은 붙는 뭐 싼 거 사면 안 붙는데 비싼 거 사면 붙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뭐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술 마시면 내는 거, 증권거래세라든가
교육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국세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지방정부에 내는 거는 네, 지방세가 되겠는데요. 위쪽에 있죠. 지방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로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내는 거라서 우리 동네 주민은 내세요라는 주민세가 있겠습니다. 그것 말고 뭔가를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많이 내는 게 자동차세가 있고요. 자동차세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세금이고요. 또 잘 알려진 세금은 레저세라든가, 주세는 중앙세인데 국세인데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라는 좀 특징도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 정부마다 따로 내기 때문에 나라마다 세금이 다르듯이 지방 자치단체마다 세금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부자들이 살진 않겠지만 가장 부자인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기도 해요.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남구 사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죠. 물론 강남구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세금 때문에 세금 몇만 원 때문에 강남구에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러니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제가 안 적은 것 중에 그게 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오타가 나서요. 직접세는 세금 납부 대상이 직접 중앙 그 세금을 징수할 곳에다 내는 거고요. 간접세는 직접 안 내고 어딘가를 거쳐서 내는 걸 의미해요.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고 여기 특히나 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세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텐데 간접세에는 대표적으로 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음료수를 사 먹거나 뭐 아니면 장난감을 사거나 뭐 이럴 때 다 옷을 사거나 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영수증 자세히 보면 10%가 붙어 있죠. 그 부가가치세를 내가 직접 나라에다 내진 않죠. 여기 보면 국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앙 정부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물건 살 때 그냥 물건값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은 가게 주인이 그걸 모았다가 한꺼번에 세금으로 정부에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내고 나한테 물건을 판 사람이 대신 모아다가 주기 때문에 간접세가 돼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세금 고지서가 날아와서 내거나 아니면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떼고 떼고 바로 세금을 내고 나머지 잔액을 받거나 이런 걸 직접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그 소득의 비례해서 낸다. 그래서 equality, 평등의 원칙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소득의 비례한 과세죠. 네, 평등의 원칙. 근데 이 평등의 원칙, equality가 오히려 불평등을 낳는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누진세가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 비해서 사회 시스템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혜택을 더 많이 받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초를 캐서 100만 원을 번 사람, 물론 약초를 캐서도 큰 돈을 벌 수도 있긴 한데 되게 그냥 심플한 경우를 제가 예를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초를 캐서 100만 원을 번 사람과 무역업을 해서 10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무역업을 해서 10억을 번 사람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통해서 돈을 빌리기도 했고 주식을 상장해서 투자를 받기도 했고 또 뭐 국가기관의 도움을 당연히 받기도 했고 물류센터를 통해서 받았을 거고 배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관세청도 이용했고 도로도 이용했고 전기도 많이 썼고 뭐 오만 것을 다 썼어요. 외국과 원활히 거래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표준을 사용했고 그 원화 거래, 환율, 환거래 창구도 이용을 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의 그 이용과 혜택이 컸다는 거죠. 물론 그걸 공짜로 쓴 것은 아닐 테고
전기요금도 냈고 수도요금도 냈고 뭐 관세 세금도 냈고 도로를 이용했으면 뭐 자동차의 기름값도 냈고 다 그 과정에서 그 여러 주체들에게 돈을 조금씩 냈지만 그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의 혜택은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모든 그 사회 기관망이 사용하는 요금만큼만 받아가지고 유지되지가 않고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의 어느 정도의 그 혜택 사용 그 능력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어, 돈을 우리가 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누진세의 근거고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기계적 평등을 외치는 오늘날의 인터넷의 용사들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볼게요. 또 하나가 여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시스템 부재의 역효용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의 역효용을 생각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더 많은 것을 보유하고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쪽이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시스템이 약간 흔들리거나 약간 좀 나빠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긴 합니다만은 시스템이 아예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가 더 많은 것을 잃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되게 큰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 덕분에 그늘도 잘 들고 또 우리 집에 들어오는 태풍 바람도 잘 막아주고 해서 너무 좋은데 내 개인의 나무는 아니에요. 마을의 나무지.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나무가 없어지면 가장 아쉬울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물도 주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치우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게 그 꼭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만큼 딱 비례해서만 부담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소득이 높았을 때 더 높은 세율, 일정한 세율이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누진세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그것이 평등을 넘어서서 공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평등과 공정은 좀 달라요. 평등은 그냥 다 똑같다는 건 사실 균등과 평등도 좀 다르지만 어쨌든 평등이 그런 거라면 공정은 그게 좀 차이 나더라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 그게 올바른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소득에다 세율을 곱하는 것인데 요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누진제는 직접세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세에 적용할 경우에는 역진세의 가능성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 직접세일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내니까 더 많이 부담한다. 이게 뭐 아주 명확한데 간접세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100만 원어치 물건 사는 사람은 세금을 10만 원 내요. 그런데 1억 원어치 물건을 사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여기서 100만 원 세금을 내야지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간접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물건을 100만 원 사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이 1억 원어치 산다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주죠. 따라서 이 사람이 그걸 물건값이 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면 세금이 깎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진세, 누진세의 반대로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세금도 더 적게 내는 그런 현상도 좀 발생하고는 합니다. 조금 찝찝해지죠. 이건 뭐 제도적으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직접세에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첫 번째 동영상이 그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앞에 개념 얘기라서 좀 편하게 좀 목을 푸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목을 풀다 보니까 밤이 돼가지고 지금 목도 잠기고 코도 잠기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죠.